밤에 듣는 조선 야담. 옛날 옛적 경기도에 마실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올곧은 선비의 집안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죠. 어느 따사로운 봄날, 이 집안의 종갓집 며느리가 춘곤증을 이기지 못하고 방 안에서 한가로이 졸다 꿈을 꾸었는데,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탐스러운 매화꽃 한 송이를 주면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꽃을 잘 길러주십시오. 선녀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하고 연기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상서로운 기운이 느껴지는 꿈을 꾼 며느리는 다음 날부터 태기가 있어 귀여운 딸을 낳았지요. 아이는 보통 아기와 달리 용모가 특출하고 머리도 영특하였습니다. 아이가 5, 6세가 되자 사서삼경을 통독하여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니 말입니다. 아이의 이름은 태몽부터 예사롭지 않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해서 아기의 이름을 매실이라 부르고 그 마을 이름도 매실골이라 불리게 되었지요. 매실은 자라면서 예의범절은 물론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통하지 않는 글이 없었다 합니다. 매실이의 집은 매실이가 자라면서 벼슬길이 열리기 시작하였고, 이웃에 사는 문중 사람들 또한 나라의 높은 관직을 골고루 맡게 되어 나중에는 매실골이 지체 높은 부자들이 사는 곳으로 유명하게 되었지요. 그렇게 매실이의 집안은 가세가 넉넉해지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이 되었고, 매실의 나이 19이 되었습니다. 매실은 어느 날 집안의 사람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지요. 저는 오늘 밤 삼경을 넘기지 못할 것이니 뒷산 동쪽에다 내 맷자리를 정하여 주십시오. 또 앞으로 집안에서 상을 당하면 뒷산에 맷자리를 쓰되 내 맷자리를 기점으로 서남 방향으로 매를 쓰십시오. 그러면 우리 문중은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릴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날 밤 삼경이 되자 매실이는 호련히 저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문중에서는 그 유언대로 뒷산 동쪽 양지 바른 곳에 매실이를 묻어주었지요. 그리고 문중의 조부 조모가 돌아가실 때마다 그 매가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서남 방향으로 차례차례 산소를 써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가난한 선비를 면치 못했던 이 집안은 이제 권세가 대단한 부잣집 양반이 되어 많은 전답과 노비를 거느리고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집안에서 가난했던 시절의 겸손한 마음은 이젠 찾아볼 수가 없었고, 처음부터 자신들이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 태도로 하인들을 마구 다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채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아니 이놈이 어디서 말대꾸야? 주인어른, 하늘이 보고 있는데 어찌 안 한 걸 했다 하겠습니까? 저는 그 주전자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뭐라? 내 이놈을? 사건은 손님 접대용으로 사용하는 청자 주전자의 뚜껑이 깨진 일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인은 낮에 주인집 어린 손자가 마루에서 청자 주전자 뚜껑을 가지고 놀다가 돛돌 위로 떨어뜨려 깨트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평소 미워하던 하인에게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였고, 억울한 하인은 심한 꾸지람을 묵묵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말대꾸를 하였지요. 내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거짓을 서슴지 않고 짓거리는 것이냐? 억울하옵니다. 여봐라, 저놈을 매우 쳐라! 하인은 욕설까지 퍼붓는 주인에게 결백함을 끝까지 주장하였지만 돌아오는 것은 모진 매질 뿐이었지요. 그렇게 심한 매질을 당한 하인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죽은 하인에게는 차와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지요. 이들 모자는 남편이자 아비를 잃은 슬픔을 채 추스리기도 전에 주인으로부터 당장 집을 떠나라는 불호령이 떨어지니 정처 없이 길을 떠나야 했지요. 모자가 돈 한 푼 없이 문전걸식해가며 당도한 곳은 강원도 깊은 두메산골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던 모자는 그곳에서 화전을 일구며 근근히 살아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왜 그렇게 매를 맞아 돌아가신 것이지요? 낮에는 화전을 일구느라 부르튼 손으로 밤이 이슥하도록 바느질을 하는 어머니에게 어린 아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캐묻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으로 죽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낱낱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조용히 듣고 앉았던 아들은 마음속으로 아버지의 원수를 기필코 갚으리라 결심했지요. 그러나 이런 첩첩산중에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는 정도의 농사를 짓는다면 평생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날이 올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는 슬피 울며 만류하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그 길로 집을 떠나 어느 사찰로 찾아 들어갔지요. 백발의 노승이 염주를 목에 걸고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는 모습은 신선이 하강한 듯이 보였습니다. 그 스님이 도승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아이는 절에서 잔심부름하는 동자승이 되기를 자청하였지요. 그리고 그날부터 노스님 돕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착실하게 글 공부도 하였습니다. 마침 노승은 지술에 도통한 스님이었는데 여러 해를 지내는 동안 매사 행동이 범상치 않은 아이에게 스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지요. 그렇게 어린 소녀는 이제 의젓하고 기골이 장대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이 청년은 몸가짐을 바로 하고 지술을 열심히 연구하여 이제는 스님에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을 만큼 명지관이 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해온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릴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노승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동료 승려들과도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후 절을 떠나 어릴 때 살았던 매실골로 찾아갔지요. 장삼을 걸치고 염주를 목에 걸고 마을 입구에 들어서서는 목탁을 두드리며 이 집 저 집에서 시주를 부탁하고 다녔지만 매실골에서 이 젊은 스님을 알아보는 이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워 죽음에 이르게 했던 부자 양반 집은 예나 다름없이 아주 잘 살고 있었지요.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세도와 권력을 누리는 그 집에 당도한 젊은 스님은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였습니다. 얼마 후 여종이 얼마간의 쌀을 주자 그는 실수를 가장하여 바랑에 부어야 할 쌀을 땅바닥에 엎지르고 말았지요. 아이고, 이 아까운 쌀을. 아이고, 아까워라. 젊은 스님은 쌀을 한 알씩 주어서 바랑에 담는데 쌀을 다 주울 때쯤이 되니 이미 해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어허, 날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말았네. 혹시 하룻밤 묵어갈 방이 있겠어? 그렇게 젊은 스님은 그 집 식구들에게 간청해서 하룻밤을 묵어가게 될 수 있었지요. 저녁상을 물리고 난 젊은 스님은 옛날 자기 아버지에게 모진매를 가해 죽게 한 주인과 마주 앉아 환담을 하였습니다.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주인은 이마에 몇 가락에 주름이 파이고 귀밑머리가 조금 새었을 뿐 얼굴색도 여전히 붉은 것이
건강해 보였지요. 이렇듯 젊은 스님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주인은 하인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고울리게 일대 이 집을 떠나 이제는 기골이 장대한 어엿한 청년으로 자라 승복까지 입었으니 알아볼 리가 만무했지요.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중에 젊은 스님은 자신이 강원도 깊은 절에서 지수를 익힌 스님이라고 소개하였지요. 주인은 그 말을 듣자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풍수지리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캐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내일 자기 문중의 산소 자리를 자세히 봐달라 부탁하였지요. 젊은 스님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도 짐짓 사양하는 척 말하였지요. 산소 자리를 잡아달라시면 그것은 기꺼이 응하겠지만 이미 몇 자리를 쓴 일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젊은 스님이 이렇게 사양하자 더욱 호기심이 발동한 주인은 더욱더 간곡하게 부탁하였지요. 이튿날 아침 젊은 스님은 마지못해 가는 것 마냥 주인과 같이 그 조상의 산소가 있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영화를 누리고자 혈안이 된 주인 영감이 가여운 생각이 들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막상 이 집안의 산소 자리를 둘러보니 과연 명당 중의 명당이었습니다. 몇 자리가 있는 산새는 자손이 태어나면 비범한 문장가로 벼슬길이 열릴 매와 낙지열이 분명하고 그 매를 따라 서남 방향으로 쓴 몇 개의 몇 자리 끝부분은 흡사 쥐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양으로 무슨 일이든지 하기만 하면 재물을 얻어 복을 얻는다는 주서열의 산새였지요. 아, 이대로 보존하면 이 집안의 부귀영화가 하늘을 찌를 듯한 형상이구나. 참으로 희귀한 일이다. 하늘이 어찌 이리 못된 자에게 이런 명당을 내리셨단 말인가. 젊은 스님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아비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었는데 하늘은 원수의 집안에 이런 명당을 주었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가만 보니 바로 쥐산 앞에는 고양이 혈인 고양이 산이 우뚝 솟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쥐산과 고양이 산 사이에는 갯고랑이 가로놓여 있었는데 그 당시 갯고랑은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배가 드나들 정도로 제법 큰 고랑이었고 물이 나가면 신을 벗고 건너갈 정도의 얕은 고랑이었지요. 젊은 스님은 고양이를 이용해서 쥐를 잡으면 이 문중이 망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치면서 말문을 열었지요. 앞으로 정일품 벼슬은 할 만한 자리인데 몇 자리 쓴 자락이 짧아 참판 벼슬밖에 못하시니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소? 안 그래도 문중에 벼슬에 나간 사람은 많은데 정승의 자리에 오른 이는 없으니 그게 참 아쉬운 일이었는데 그러한 이유가 있었구려. 그럼 스님이 보시기에 어찌하면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 고랑 건너편에 보이는 저 산과 이 산을 연결만 할 수 있다면 천하에 둘도 없는 명당일 텐데.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더니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내 불황민을 총동원하여서라도 저 갯고랑을 메울 것이니 허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물론이지요. 내 당장 내일부터 시작할 것이요. 맞습니다. 복을 짓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만 있다면 귀 문중이 대대손손 번성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주인은 고을 사람들을 총동원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흙을 퍼다 갯고랑을 메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젊은 스님은 호련히 매실골을 떠나갔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원수를 갚게 되었으니 더 이상 이 마을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필요가 없겠구나. 갯고랑을 메우는 일은 거진 한 달이나 걸려 완성되었습니다. 온동리 아니 인근 불황민의 인력까지 총동원할 정도로 힘든 일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양반 집은 삽시간에 궤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벼슬에 있던 사람은 갑자기 삭탈관직당하거나 멀리 귀향을 가게 되었고 그 많던 전답은 나라에 몰수되니 하루아침에 패가망신한 것이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면서도 그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욕심을 내어 매와 낙지혈을 메어 고양이 산과 쥐산을 연결한 것이 화근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힘들었던 지난 시절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나 봅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의 씨앗을 심어주면 훗날 그 씨앗이 재앙의 씨앗이 되고만이 말이지요. 옛날 옛적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해마다 풍년이 되니 임금도 관리들도 할 일 없이 매일같이 연회를 열어 시를 짓고 풍악을 올리니 온 나라가 노랫가락이 멈출 줄 모르고 평안하기만 한 시절이었습니다. 더하여 그 해에는 왕비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도 들려왔죠. 혼인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들이건 딸이건 자식 하나 얻지 못하고 있던 임금은 뛸 듯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래, 아주 좋은 소식이구나. 아주 잘 되었어. 나라는 태평한데 왕위를 물려줄 자식이 없어. 걱정이었는데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구나. 임금이 이리도 기뻐하니 신하들도 앞다퉈 임금에게 축하의 인사를 올렸고 궁 안의 사람들 모두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이 차 왕비는 건강한 왕자를 출산하였죠. 왕위를 이어줄 왕자가 태어났으니 궁 안은 연일 연회가 열려 노랫소리와 음악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건강하게 태어난 왕자는 태어난 지 100일도 못 되어 시름시름 앓더니 그만 죽어버렸죠. 궁 안은 다시 슬픔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토록 어렵게 얻은 자식을 한순간에 저 세상으로 보낸 임금과 왕비는 비통에 빠져 수라도 제대로 뜨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건강이 많이 나빠졌죠. 그러던 하루는 임금이 내시부의 수장 상선 영감을 긴히 불러 말하였습니다. 상선, 내 혼례를 치른 지 10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보았는데 이리 허망하게 떠나보냈으니 인생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떠오르네. 전하, 지금 대궐 안에 사람들 모두 슬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하, 전하께서는 언제나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전하께서 비통함에 빠지시어 수라도 제대로 못 드시니 전하의 옥체가 상할까 온 나라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부디 기운을 내시어 다시금 이 나라의 굳건한 왕이심을 온 천하에 보여주시옵소서. 상선의 말이 맞소. 하지만 왕실의 앞날도 걱정이니 내 참으로 답답하여 상선을 불렀소. 전하, 하명하실 것이 있으시거든 무엇이든 하명하여 주시옵소서. 상선, 듣기로 저자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 하지 않소? 임금이 입에서 점쟁이라는 말을 꺼내자 상선 영감이 놀라서 임금에게 물었죠. 전하, 그런 미천한 사람을 왜 찾으시는지요? 내 사서 삼경을 공부하여 언젠가부터는 주역에도 능통하다 생각했는데 도무지 이 왕실의 안위는 안 좋은 괴만 뽑히니 참으로 걱정이요. 전하, 그러시면 저자에 유명하다는 그 점쟁이를 붙잡아 오겠습니다. 허나 상선, 이 일이 알려지면 전국의 유생들로부터 상소가 빗발치고 나 또한 대소신녀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것이니 야심한 밤에 암행을 나가 신분을 속이고 그를 만나봐야겠소. 전하, 그럼 암행을 나갈 시각에 미리 그 점쟁이를 붙잡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자 상선 영감은 궁중의 무사들을 불러 도성 안에서 제일 유명하고 점을 잘 보는 점쟁이를 찾아 놓으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을 받은 무사들은 한양의 저자에서 가장 점을 잘 본다는 무당집을 찾아갔죠. 무당은 박수무당이었는데 아침부터 양반댁 마님들이 찾아와 줄을 서니 무당집 살인문 너머까지 가마와 가마꾼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무사들은 자신들이 궁에서 나온 것을 숨겨야 하기에 모두들 평민의 복장을 하고 한 사람은 줄을 서 과연 이 점쟁이가 점을 잘 보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죠. 그리고 거의 무사의 차례가 되어 방으로 들어가 앉았는데
바로 앞에는 우의정 대감의 부인이 점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상대감 마님께서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오셨어? 아들 때문에 왔구나? 부적 써달라고? 아이고 용하기는 내년이 대과시험 아닌가? 우리 아들이 성균관에서 수학하고 있는데 어째 대과에서 붙을 수 있겠는가?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좌상대감 마나님이 왔다 가지 않았겠어? 뭐시? 좌상부인이 뭐라던가? 그 집도 빤하지 뭐. 내년에 있을 대과시험에 아들이 합격하게 해달라고 부적을 써달라고 왔던데. 이런 한 발 늦었네. 그럼 내 돈을 2배로 줄 테니 그보다 더 효험 있는 부적을 써줄 수 있겠는가? 아이고 뭘 물어. 당연하지. 내가 그보다 좋은 부적 하나 써줄 테니 거기 복채 하나 두둑히 놓고 가시오. 그래, 내 그럼 자네만 믿겠어. 우상대감의 부인은 점쟁이에게 부적을 받고는 방 한쪽에 있는 바구니에 두둑한 돈 뭉치를 던져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궁중무사가 점을 볼 차례가 되었죠.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방 안에 피비린내가 진동하나 했더니 내 놈 때문이구나. 그래 내 놈은 여길 왜 왔어? 누가 나라도 잡아오래? 무사는 깜짝 놀랐죠. 한양의 저자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라더니 정말 뭐든 다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래도 무사는 시치미를 딱 대고 말했습니다. 임자는 임자가 죽을 날을 맞출 수 있어. 점쟁이는 거만한 태도와 낮은 목소리로 물어오는 무사가 불편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점을 보러 왔으면 내 놈 점이나 볼 것이지. 이놈 점은 봐서 못하려고. 무사는 그제야 자신의 생년월일 시를 점쟁이에게 말하고 점을 봤는데 점쟁이는 정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꿰차고 있는 듯했죠. 그래 이만하면 정말 용하다 싶었던 무사는 이 일을 상선 영감에게 보고하고 야밤에 이 점쟁이 집으로 임금을 모실 준비를 하였죠. 그리고 야심한 밤이 되었습니다. 임금은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걸치고 상선과 무사 며칠 대동하여 점쟁이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한밤중 저자거리의 끝자락에 있는 점쟁이의 집은 낮과는 다르게 고요하기만 하였습니다. 임금과 상선 영감이 그곳에 도착하자 주변을 지키고 있던 무사가 조용히 점쟁이를 깨웠습니다. 아니 웬 놈이 오밤중에 잠을 깨우는 것이냐? 무사는 점쟁이의 목에 칼을 겨누고는 말했죠. 쉿, 조용히 하거라. 지금부터 위도 보지 말 것이며 오직 묻는 말에만 대답하거라. 안 그러면 그 즉시 내 놈의 목을 벨 것이다. 아님 밤중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점쟁이는 목에 겨누어진 시퍼런 칼날을 보고는 무서워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네. 그리 하겠으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앞에 나선 임금은 점쟁이에게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자신의 사주를 일러주며 앞으로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지 물었죠. 점쟁이는 순간 무어라 중얼중얼 점음 쳐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이고 집안에 원귀들이 가득하니 이런 집은 제가 살면서 처음 봅니다. 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집안에 조상들에게 원한을 품은 원귀가 가득하니 이 집은 자식을 보기가 힘들고 또 자식이 생긴다 한들 한 해를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점쟁이의 말에 놀라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대를 이을 방법은 없다는 말인가? 점쟁이가 한참을 머뭇거리자 무사가 다시 칼을 들이대며 재촉하였습니다. 이놈, 어서 아뢰지 못할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겨울이 지나 새봄이 오면 이 집에 다시 자식이 들어설 것입니다. 그런데 100일이 지나기 전에 어른의 옷을 지어 집 밖으로 내보내서 17이 될 때까지 백정의 자식으로 키우십시오. 그러면 원귀들의 원한을 피해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은 점쟁이의 말이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지난 시절 선왕들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살육을 하였으니 궁 안에 원귀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말도 이해는 갔습니다. 그날 새벽 무렵이 되어서나 궁으로 돌아온 임금은 점쟁이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아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죠. 추운 겨울이 오더니 또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점쟁이의 말대로 왕비는 아이를 잉태하였지만 임금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죠. 정말로 점쟁이의 말이 맞다면 이를 어찌해야 할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이 차 왕비는 건강한 왕자를 또 낳았는데 왕자가 태어난 지 100일도 채 안 되어 또 시름시름 앓지 않겠습니까? 결국 임금은 고심 끝에 골룡포를 지으라 명하고 그것을 보자기에 싸 궁녀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왕자를 데리고 궁을 빠져나가거라. 그리고 또 도성을 빠져나가 멀리 시골 마을이 나오거든. 그곳에 사는 백정에게 왕자를 맡기거라.
그리고 왕자가 17이 되거든 이 보따리를 왕자에게 전해 주거라. 궁녀는 임금의 명에 따라 왕자를 데리고 도성을 빠져나와 어느 시골 마을에 다다라 바구니를 만드는 고리백정의 집에 가 큰 돈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17살까지만 키워주시오. 그러면 지금 이 돈의 몇 갑절을 줄 것이오. 고리백정은 난생 처음 보는 여인이 찾아와 부탁하기에 처음에는 아니 된다 하였지만 여인이 건넨 돈자루를 보고는 깜짝 놀라 그 제안을 수락했죠. 그렇게 왕자는 백정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백정의 자식으로 자라는 그 삶이 어떠하였겠습니까? 왕자는 자라면서 백정으로부터 매일같이 매질에 시달렸죠. 야, 이놈 꺽쇠야! 이리 와 보거라! 왕자의 이름은 꺽쇠였죠. 그나마 그마저도 없던 이름인데 또래보다 키가 크다 하여 동네에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도 꺽쇠는 식전 대바람부터 혼날 일이 걱정입니다. 어제 관아의 바구니를 가져다주고 받아온 돈을 동네 건달들에게 빼앗기고 왔기 때문이죠. 꺽쇠는 오늘도 참을 수 없는 매질에 시달리다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백정의 자식으로 사느니 차라리 부잣집 머슴이 되자. 꺽쇠는 그날로 백정의 집을 도망쳐 강원도의 어느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으로 한술 두술 밥덩이를 얻어먹으며 나를 보내게 되었죠. 어느 때는 마을 잔등을 닦아주고 마구간에서 잠을 자고 어떤 때는 주막집에서 불을 떼주며 밥을 얻어먹고 그럭저럭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마을의 부잣집 주인이 꺽쇠가 마음에 들었는지 불러다 말했죠. 에그 불쌍해라. 허우대는 일이 멀쩡한데 어찌 이러고 사는 것이냐?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꺽쇠이옵니다. 그래, 꺽쇠야. 너 그렇게 돌아다니며 고생할 것 없이 내 집에서 심부름이나 하고 있으면 어떻겠니? 예, 황송합니다. 그저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꺽쇠는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죠. 그러나 막상 머슴을 사니 방에서도 자지 못하고 부엌에서 거적을 덮고 자야 하는 신세였죠. 사실 이 집은 당시에 높은 벼슬을 지낸 집이었습니다. 원래 한양에서 살았었는데 벼슬을 그만두자 시골서 한가히 살려고 얼마 전에 이 마을에 이사를 온 집이었죠. 주인 대감은 아들은 없고 다만 딸만 셋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꺽쇠가 이 집에 온 후로는 주인 대감은 딸들을 염려하여 꺽쇠를 밤에도 3차례씩이나 불렀죠. 그리고 그것도 안심이 안 될 때는 몰래 이 방 저 방 돌아보곤 했습니다. 꺽쇠의 밥은 늘 누가 먹던 찌꺼기였고 운이 좋은 날은 누른 밥과 김치 깍두기나 겨우 얻어먹는 터이라 고생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도 남 먹는 것을 보면 먹고 싶어서 늘름늘름하고 침만 삼키다가 심술 사나운 하인들에게 매를 맞고 울기까지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은 다 미워하지만 주인집 셋째 딸만은 그를 불쌍히 생각하고 하인들을 책망하고 반찬도 주고 더운 밥도 주면서 여러 가지로 꺽쇠를 도와주니 둘은 자연스럽게 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부모님 몰래 뒤뜰로 데리고 가서는 꺽쇠의 머리도 빗겨주고 얼굴로 씻겨주고 하면서 친남매처럼 지내게 되었죠. 세월은 어느덧 3년째 되는 동짓달 초하룻날이 되었습니다. 산으로 나무하러 나갔던 꺽쇠는 나무를 하다 말고 오늘 밤 추운 부엌에서 밤을 지샐 일이 기가 막혀서 울다가 집으로 돌아왔죠. 그날은 딴 날보다도 날씨가 몹시 추워서 부엌에서 자다가는 밤새 얼어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꺽쇠는 저녁밥을 먹고 나서 부엌에 잠깐 앉았다가 가만히 뒤로 돌아서 주인 대감의 셋째 딸이 있는 방 앞으로 갔죠. 그리곤 주저주저 하다가 방 안에 그 집 셋째 딸이 혼자 있는 것을 알고는 서슴지 않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를 보고 앉았던 색시는 깜짝 놀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얘야, 왜 이 방에 들어왔니? 대감께서 아시면 큰일 날려고. 아씨, 염려 마십시오. 아씨도 아시다시피 오늘 몹시 춥습니다. 몸이 떨려서 못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머슴들이 저를 방으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이대로는 밤새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죄송스런 줄을 알면서도 들어왔으니 용서하시고 그저 이 민목에서라도 자게 해주십시오. 얘야, 너도 딱하지. 여기서 자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만 대감님께서 밤에 부르시거나 술래 도시다가 내가 여기 있는 줄을 아시면 어떻게 하니? 부르실 때쯤 되면 나갔다 들어오지요. 아무 염려 마세요. 꺽쇠는 그렇게 하면서 윗목에 쭈그리고 앉았죠. 그러니까 색시는 불쌍히 여겨서
이불 하나를 내어주며 덮고 자라고 하였습니다. 난생 처음 이불을 덮고 들어놓은 꺽쇠가 막 잠이 들려고 할 때였습니다. 꺽쇠야, 어디 있느냐? 큰일 났습니다. 주인 대감이 사랑문을 열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었죠. 이 소리를 들은 꺽쇠가 불이 나게 뛰어나가며 얼른 대답을 하니 주인 대감이 화를 냈습니다. 내 이놈 어디 갔었니? 귀가 먹었니? 이런 빌어먹을 놈 같으니. 부엌이야도 춥기에 낮에 산에 가서 해온 나무 부스러기를 갖다 피우려고 뒤 광으로 잠깐 가지러 갔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런 뻔뻔한 놈아. 너 위에 그 나무 해오란 줄 아느냐? 나무 도로 갖다 두고 그대로 자거라. 꺽쇠는 얼른 나와서 나무를 갖다 두는 척하고 얼음얼음 하다가 또 색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부르시면 나가고 부르시면 나가고 3번이나 나갔죠. 그리고 그날 밤 꺽쇠는 색시의 방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또다시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 가을이 왔습니다. 꺽쇠는 머지않아 17이 되죠. 그런데 백정의 자식이 생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꺽쇠는 그 집 셋째 딸에게 푹 빠져 하루하루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의 손님이 찾아와 꺽쇠를 찾더니 웬 보따리 하나를 맡기고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꺽쇠는 낮 동안 그 보따리를 한쪽에 맡아 두었다. 자정이 되자 색시의 방으로 보따리를 가지고 들어갔죠. 꺽쇠가 색시의 글 읽는 것을 마주 앉아 보고 있으려니까 밖에서 우루우루하는 소리가 나며 머리가 헙수룩한 놈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다가 깜짝 놀라며 나가버렸습니다. 색시는 꺽쇠를 자기 이불 속에 집어넣고 방문을 열더니만 호통을 쳤습니다. 이놈, 내가 웬 놈인데 무단히 내 방에 들어오려느냐? 속히 안 물러가면 너를 아주 단단히 묶어서 100년을 꼼짝 못하게 할 테다. 그것은 귀신이었습니다. 귀신은 뜰 앞에 엎드려 울면서 말했죠. 아씨, 그 방에 들어 누운 왕자의 할아버지가 저를 죄 없이 죽였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임금이 아들을 낳으면 잡아가고 하였습니다. 그래, 이번만 잡아가면 아주 그만입니다. 이번에 못 잡아가면 70년 후에나 잡아가게 되니 그 더러운 죄명을 쓰고 더러운 구덩이에 있사온데 또 어떻게 70년을 기다립니까? 그저 아씨 아량으로 내주십시오. 그 말에 색시는 한층 더 무섭게 말하였습니다. 고약한 놈, 너 같은 귀신이 감히 한나라의 임금님이 되실 왕자님을 잡아가게 한단 말이냐? 여러 잔말 말고 썩 물러가거라. 아니 가면 내 마음대로 혼을 내줄 테다. 그러자 그 귀신은 슬픈 소리로 울면서 그만 어디로인지 가버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 그 귀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하던 꺽쇠는 낮에 자신에게 누군가 맡기고 간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골룡포가 고이 접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문 밖에서 주인 대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꺽쇠야, 어디 있느냐? 야, 이놈 꺽쇠야. 순찰을 돌던 주인 대감은 아까부터 꺽쇠가 보이지 않아 혹하는 마음에 셋째 딸의 방에 와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방 안에는 보기만 해도 황송스럽고 무서운 골룡포를 입은 꺽쇠가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누군가 집 대문을 심하게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보니 이제 17이 된 왕자를 데리러 궁에서 사람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제야 꺽쇠가 왕좌임을 알게 된 주인 대감과 그 집 사람들은 그만 흔히 나서 거적을 뜰 아래 깔고 대죄를 아뢰었죠. 그러니까 왕자는 속히 뜰로 내려가서 주인 대감을 붙들어 일으켜 그동안 길러준 은혜에 감사의 말을 전했죠. 며칠 뒤에 서울서는 이 소식을 들으시고 임금은 굉장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후 또 왕자와 색시는 굉장한 혼인식을 하고 아들, 딸 7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았다 합니다. 사람은 겉만 보고 알 수 없는 것이죠. 겉모습과 말만 뻔질한 사람보다 솔직하고 꾸밈 없는 사람이 때로는 더 매력적인 것이 그래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옛날 옛적 어느 고을에 젊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고을에서 이름난 양반가로 먹고 입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집안이었죠. 다른 양반 집안의 자손들이 그러하듯 선비는 어릴 적부터 글 공부에 전념하였으나 과거와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는 강원도의 깊은 절로 3년간의 글 공부를 떠나기로 하였죠. 몸조심히 잘 다녀오너라. 네 어머니, 제 걱정은 마시고
어머니께서나 건강 잘 챙기시고 계십시오. 그래, 내가 돌아오는 날까지 나도 잘 지낼 터이니 집안 걱정은 접어두고 글 공부에만 매진하거라. 네, 어머니. 그럼 소자 이만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는 말을 타고 먹새라는 머슴을 데리고 강원도로 떠났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가기를 열흘 남짓 갔을까요? 어느 산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굵은 빗방울이 거세게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선비와 그를 따르던 먹새는 오래된 고목 아래로 가 쏟아지는 비를 피했지만 거세게 내리는 빗줄기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비뿐만 아니라 말과 머슴 먹새도 온몸이 흠씬 젖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단 말이냐. 산중이라 비를 피할 민가도 한치 없으니. 선비의 말에 아까부터 먹새는 묵묵부답입니다. 야, 이놈 먹새야. 왜 대꾸가 없느냐? 선비는 먹새의 등을 치며 물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먹새는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더니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선비가 쓰러진 먹새를 부둥켜 안고 울며 정신을 차려보라 흔들어보고 또 때려보아도 소용이 없었죠. 먹새는 그렇게 급사를 하였습니다. 선비는 먹새의 시신 위에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들어주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그가 타던 말도 쓰러지더니 그만 죽어버렸죠. 이쯤 되니 선비는 빗속에서 죽음의 공포에 떨다 방향감마저 잃고 산속을 헤매이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어찌할 것인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도 몰라 걸음을 멈추고 펑펑 울었죠. 바로 그때 굵은 빗방울 사이로 밝은 빛이 보이는가 싶더니 백발의 노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복의 젊은이, 이 깊은 산 중에서 왜 혼자 울고 있는 것인가? 선비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이 숲에서 빠져나갈 길을 물었죠. 노인은 선비의 말을 듣고 치근한 듯 지팡이를 들어 소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 바로 저 소나무 숲 너머에 있는 저 시냇물을 죽 따라 내려가면 사람들이 있는 집에 도달하게 될 게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비는 노인에게 허리 굽혀 몇 번이고 고맙다 인사하고 노인의 지팡이가 가리킨 곳으로 달려갔죠. 그리고 노인의 말대로 소나무 숲으로 들어가니 숲은 온통 거대한 나무들로 빽빽이 차 있을 뿐 아니라 풀도 무성하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가만히 귀 기울여 들으니 한쪽에서 무르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선비는 노인이 말한 시내가 저쪽인가 싶어 풀숲을 헤치고 시냇가로 갔습니다. 시내는 그 폭이 사람의 키만큼이나 되었고 맑고 차가운 물이 흘러내렸는데 물속에는 작은 쉬리들이 이리저리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그 시내를 따라 한참을 내려갔죠. 그러다 마침내 먹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이 보이는가 싶더니 눈앞에 커다랗고 아름다운 기와집 한 채가 보였습니다. 선비의 온몸은 땀과 비로 젖어 있었고 슬픔과 공포감에 몸도 마음도 지쳐 열려있는 기와집 대문으로 들어가 마루에 앉아 쉬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향긋한 향기가 나서 보니 마루 위 옥향로에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선비가 그제서야 가만히 앉아 집안을 둘러보니 마루 바닥과 기둥은 나무가 아니라 옥빛 돌이었고 기둥마다 아름다운 등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루 한가운데에는 하얀 돌에 금으로 장식된 상이 있었는데 그 위에는 주역책 한 권이 놓여 있었죠. 선비가 마루에 올라 그 책을 들춰보려 하는데 갑자기 커다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선비가 고개를 돌려보니 아까 숲에서 본 노인이 눈앞에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인은 키가 7척은 돼 보였고 새하얀 도포를 입고 9개의 마디로 된 옥지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노인에게서 풍기는 위엄과 신비로운 기운은 분명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신선임에 틀림없어 보였죠. 선비가 앞으로 나아가 정중히 절을 하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이네. 자네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오늘에야 만나게 되었네. 이제 나를 따라오게나. 노인이 앞장서자 선비는 홀린 듯 그 뒤를 따랐죠. 그리고 한참이나 가는데 가다 보니 두 발은 땅에서 떨어져 구름 위에 있었고 지나가는 산들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광경이었습니다. 선비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 황홀하고 아름다운 광경에 취해 앞서 가던 노인이 사라진 줄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구름을 타고 가다 보니
잠시 후 온갖 보석으로 지은 커다란 궁전이 보였죠. 구름은 그 궁전 앞에 멈추었고 궁전의 문이 열리더니 한 소년이 나와 선비를 맞이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안내해 드릴 터이니 저를 따라오시지요. 소년을 따라 궁궐의 문 안으로 들어간 선비는 9개의 문을 지나 7개의 계단을 올라 5번 발을 씻고 3번 손을 씻은 후 아주 특별해 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선비를 어느 방으로 안내하였죠. 어서 방으로 드시지요. 선비가 소년의 말에 따라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 방 안에는 이미 노인이 자리 잡고 앉아 있었죠. 어서 오시게. 인간이 이곳에 오기는 자네가 처음이네. 9개의 문을 지나 인간 세계의 번뇌를 지우고 7개의 계단을 올라 그 죄를 벗어놓았고 5번 발을 씻고 3번 손을 씻었으니 이제 신선의 세계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네. 선비는 신선이라는 말에 두려움이 들어 감히 눈을 치켜뜨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이 방으로 들어왔죠. 자, 시장할 테니 맛있게 드시게. 선비는 마침 배가 고팠던 터라 이것저것 세상에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죠. 숲에서 길을 잃은 저를 이리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대접해 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은혜랄 거 있는가? 다 만날 인연이라 만난 것이니. 그런데 내게 혼기를 맞은 딸이 있는데 아무리 사윗감을 찾아보아도 당최 마땅한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 자네가 내 사위가 되어서 여기 살아주게나. 신선의 사위가 되라니 놀란 선비는 묵묵부답으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고개를 돌려 명하였죠. 아이들을 불러들여라. 잠시 후 12서너 살쯤 되는 두 소년이 뛰어들어와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보석처럼 빛났죠. 노인은 그들을 가리키며 선비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들이 내 아들들이네. 얘들아, 이 젊은이는 내가 사윗감으로 택한 사람이다. 그러니 혼례 날짜를 기릴로 택하여 알려다오. 그 말에 두 소년은 그들의 손가락으로 날짜를 계산하더니 말했죠. 아버지 내일이 기일입니다. 뭐라? 그거 참 잘 되었구나. 갑자기 혼례를 치르라니 당황스러워하는 선비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노인이 말을 이었죠. 혼례 날짜는 내일로 하기로 하고 이제 자네는 때가 올 때까지 객실에서 기다리게 해. 노인이 다시 하인을 부르자 한 여인이 방으로 들어왔는데 공기처럼 가벼운 옷을 입고 용모가 매우 우아했습니다. 이 젊은이를 객실로 안내하여 혼례식 전까지 극진히 대접하라. 하인은 노인의 말에 따라 선비를 안내했죠. 그리고 선비가 하인을 따라 문 밖으로 나가니 호화스러운 가마가 준비되어 있었고 그것을 타고 한참을 가니 또 하나의 아름답고 우아한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궁전의 대문을 지나니 아름다운 나무들과 온갖 꽃들이 싱그러운 향기를 내는 정원이 있었고 그곳을 지나 집 안으로 안내되었죠. 집 안에는 여러 하인이 다시 선비를 맞이하였고 따뜻한 물을 준비해 선비를 목욕시키고 보석으로 만든 상자에서 아름다운 옷을 꺼내어 선비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되어 선비가 다시 목욕을 하고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가마를 타니 많은 하인들이 그의 뒤를 따라 노인이 있던 궁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혼례식을 위해 모든 준비를 끝내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에 보석으로 치장하고 금으로 술을 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신부가 궁전 안을 환하게 비추며 시녀들의 시중을 받아 나타났습니다. 선비가 앞으로 다가가 신부를 보니 신부는 그 많은 여인들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우아해서 그의 눈을 부시게 했죠. 그리고 혼례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예식은 인간 세상에서 행하던 것과 거의 비슷했죠. 식을 마치고 선비는 신랑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수놓은 커튼과 병풍, 비단 옷들, 보석으로 된 방바닥, 이 모든 것들은 인간들의 세상에서는 본 일이 없는 것들이었죠. 둘째 날 선비의 장모가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녀의 나이는 30대쯤 되어 보였고 그녀의 얼굴은 갓 피어난 연꽃과도 같았죠. 거기에 큰 잔치를 벌이고 많은 손님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흘러퍼졌습니다.
음식상을 물리자 아름다운 여인들이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랫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워 떠도는 구름마저도 멈추게 했죠. 시골에서 자라 궁궐이라고는 구경 한번 못 해본 젊은 선비가 갑자기 신선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니 선비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하지 못했고 꿈에서 깨어날까 불안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신선의 세계에서 선비는 이루 다 형용할 수 없을 만큼의 영화를 누리며 꿈같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인간 세상의 시간으로 3년의 세월이 흘렀고 선비는 두 아들을 두었죠. 그런데 선비는 인간 세상에 두고 온 홀어머니 생각이 문득 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선비의 아내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여 남편이 그의 어머니를 보러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었죠. 그리고는 선비에게 작은 보따리 하나를 주었습니다. 선비가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장인이 말하였죠. 자네 어머님을 뵈러 가도록 하게나. 얼마 후에 내가 자네를 다시 부를 테니 그때는 지체 없이 돌아와야 할 것이야. 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비가 장인에게 절한 후 9개의 대문을 지나 궁 밖으로 나와 보니 등에 낡은 안장이 있는 야위고 불쌍하게 보이는 말이 한가로이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 말은 그 전에 죽은 그의 말이었고 그 옆에는 죽은 그의 머슴이 서 있었죠. 아니 먹새 내가 여길 어떻게 왔느냐? 제가 도련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이가 나를 잡아다가 이곳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었고요. 여기서 오랫동안 있었구만요. 선비가 반가운 마음에 먹새를 껴안으니 먹새는 도무지 영문을 몰라 할 뿐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그 아름다운 세계는 사라지고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안개와 가시덤불과 절벽이었죠. 선비는 신선의 세계를 향해 돌아보았으나 부인과 자식들 그리고 꿈 같은 세상 모든 게 사라져버려서 너무 실망하여 울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열흘 남짓을 걸어 마침내 선비는 그의 집에 도착했죠. 그의 집에는 시끄러운 구판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과거 공부를 하겠다 나간 아들이 깜깜무소식이니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였겠습니까? 매일같이 아들을 찾게 해달라 치성을 드리고 급기야 무당을 불러다 놓고 구판까지 벌인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니 그 어머니와 식구들은 놀라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어디를 갔다 이제 오는 것이냐. 이 애미가 얼마나 찾았다고. 어머니. 아들과 그 어머니는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어머니는 강직한 성품이라 선비는 그동안의 일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었죠. 그리고 선비가 그의 아내가 준 보따리를 풀어보았더니 계절마다 한 벌씩 4벌의 옷이 들어있었습니다. 옷은 비단도 무명도 아닌 것이 가볍고도 따뜻하고 편한 옷이었죠. 선비는 계절에 맞춰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 옷은 빨지 않아도 더러워지지도 않았으며 낙지도 해지지도 않고 언제나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온 지도 거의 3년이 되었죠. 그의 어머니는 그가 아직 독신이니 마을의 어느 양반댁 딸과의 혼인을 서둘렀습니다. 어머니께 순종심이 많은 선비는 어머니에게 허락 없이 이미 혼인한 사실을 알리면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할 것 같아 거절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때마침 신선의 나라에서 하인이 선비의 2 아들을 데리고 편지를 한 통 들고 찾아왔습니다. 내년에 자네가 살고 있는 곳은 하게 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적군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니 자네 식구들 모두 이 사람을 따라오도록 하라. 선비는 그날로 어머니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죠. 어머니는 처음에는 선비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선비의 아들이라는 녀석들의 얼굴이 선비와 꼭 닮은 것을 보고는 아니 믿을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 길로 선비의 식구들은 깊은 산속 신선의 나라로 떠났고 이때가 인조 14년 병자호란 때의 일입니다. 옛날 옛적 어느 시골 마을에 창과 칼을 든 관원들이 말을 탄 누군가를 호위하며 행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람들이 언뜻 보아도 보통 사람의 행차는 아닌 듯 싶었지요. 물러거라. 자민들은 물러거라. 관원들의 고함 소리에 구경꾼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고 행차가 지나가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꾼들의 표정은 모두가 걱정스럽게 보였지요. 아니, 명나라 사신이 얘까지 오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러게 정무도한 놈들이 뭘 또 가져다 바치라고 온 건지. 몸을 사려야지. 안 그러면 화를 면치 못할 것 같구려. 화만 있는 것으로 그치면 좋겠지만 잘못하다간 홍씨의 마을이 배촌이 될까 걱정이요.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소. 듣자 하니 명나라 황제가 조선에서 미녀를 구해오라고 해서 사신을 파견했다는데 원조정에서는 뭘 하기에 저런 사신도 못 막는가? 그러게 말입니다. 나라가 힘이 약하니 이리 분한 일이. 구경꾼들은 저마다 탄식 어린 소리로 중얼거렸지요. 그러던 중에 한 노인이 군중을 돌아보며 타이르듯 말했습니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벼슬아치들이 보면 뭐라고 할 것이니 헤어집시다. 모두 돌아가서 아낙네들이나 숨기구려. 그 말에 사람들은 시름의 참 표정으로 서로 바라볼 뿐 그대로 서 있었죠. 그도 그럴 것이 누구네 집에 어떤 딸이 있는지 관아에선 훤히 알고 있으니 숨어봤자 아무 소용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였습니다. 관원 하나가 다가와 마을 어른이 누구냐고 서리빨같이 물었죠. 그리고 기세도 당당하게 홍만석이란 자를 빨리 불러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나서서 대답했지요. 홍만석이 이 고장에 산다는 것을 알았으면 직접 찾아갈 일이지 어찌 늙은이를 앞장세우려 하는 것이요. 노인은 관원의 호통에도 기가 꺾이지 않았지요. 관원은 분통을 터뜨리며 나라의 명을 거역했다는 죄로 노인을 결박하고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관원이 다시 군중들에게 눈을 부라리며 홍만석의 집을 대라고 했지만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지요. 급기야 관원은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이 고을을 이잡듯이 뒤져. 젊은 안악이 있으면 모조리 끌어내라. 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포졸들은 마을 안으로 몰려들어 동네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포졸들의 손에서 육모방망이가 번뜩이자 집안에서는 어린애들의 울음소리, 아녀자들의 비명소리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덜미를 잡힌 채 끌려 나오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머리채를 잡혀 질질 들려서 나오는 아낙네도 있었죠. 그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인을 비롯하여 마을 남정네들은 이를 보고서도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나라의 명인지라 백성의 처지로서 대항할 수도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놈들! 홍만석이 죄가 있다면 그 하나만 벌할 일이지. 여러 부녀자가 무슨 죄가 있어 이리도 닥달하느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이 생원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호통을 치는데 관원은 그 말에 오히려 호통을 쳤습니다. 그래 오냐? 내 여편네 낯짝이나 보고 반반하면 명나라에 보내주겠으니 걱정 말거라. 뭐라? 노발대발 소리치는 이생원을 관원들이 달려들어 몽둥이질하여서는 밧줄로 꽁꽁 묶었지요. 그리고 이어서 이생원의 안악이 끌려 나왔습니다. 여인은 묶여있는 남편을 보자 와락 달려들어 눈물을 흘렸지요. 관원은 그 여인의 턱을 치켜들며 이만하면 명나라 천자의 애첩감이 되겠다며 명나라로 가기를 강요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홍만석의 딸 홍광이었지요. 그대는 명나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삼족이 멸족을 당할 것인가? 관원의 말에 주인은 조용해졌습니다. 홍광이 과연 무슨 말을 꺼낼 것인지 모두가 숨죽이고만 있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협박이지 어디 선택의 문제이겠습니까? 홍광이 조용히 일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명나라로 가겠습니다. 하오나 소녀가 청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명나라로 갈 때 모래와 대추와 물을 3말씩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뒤에서 이를 지켜보던 사신은 홍광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고 곱게 단장한 홍광을 데리고 명나라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때가 광해군 2년으로 임진왜란을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지요. 당시 명나라는 조선을 도운 것을 미끼로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조공 중에 하나로 희생된 사람이 바로 홍광인 것이지요. 홍광을 맞은 명나라 조정에선 매우 융숭한 대접으로 환영했고 별공에 그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별공에 시녀까지 여럿이 있으니 홍광은 조금도 불편한 것이 없었으나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말도 하지 않았지요. 오직 가지고 온 물과 대추로 연명을 했고 뜰에 모래를 뿌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홍광은 늘 가슴 깊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날이 갈수록 그 모습은 수척해졌으나 그럴수록 눈은 고결한 빛을 띄었지요. 가끔 천자가 홍광을 대할 때 그 고결한 눈빛과 마주치면 스스로 부끄러워지는 것이 있었기에 천자의 발길은 차츰 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시녀가 저녁상을 차려왔는데 홍광은 그것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었지요. 비록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 되었지만 단 한 번도 명나라의 물과 음식은 입에 대지 않았고 흙을 밟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조선에서 가지고 온 대추와 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러나 오늘로써 그것도 다 떨어지게 되었으니 비록 내 목숨이 다해서 없어지더라도 내 넋은 보살이 되어 영원히 남을 것이며 내가 뿌린 모래는 궁중에 남아서 천자께서 회개하시도록 할 것이다. 홍광은 이러한 말을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 애처로운 죽음을 슬퍼해주는 이가 단 한 사람도 없는 명나라 땅에 홍광은 쓸쓸히 묻히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홍광이 죽은 지 사흘 만에 천자가 알아눕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다는 약은 다 썼으나 병은 차도가 없었고 기퍼만 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천자가 꿈을 꾸었는데 모진 폭풍우가 몰아치고 광야에서 홀로 떨며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홍광이 나타나 폐하를 구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천자는 홍광의 목소리를 듣자 더욱 무서워 벌벌 떨었지요. 그러자 홍광이 말했습니다. 폐하, 방탕한 폐하는 회개하시오. 백성을 아끼는 성군이 되십시오. 그리고 바라옵건대 소첩을 고향으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폐하의 병환이 나을 것이며 나라도 부흥할 것입니다. 오냐, 너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겠다만 죽은 너를 어찌 고향으로 보낼 수 있단 말이냐? 소첩의 혼을 돌배에 태우고 무쇠로 만든 사공 12명을 같이 태워주소서. 그러나 너의 영혼을 어떻게 실으란 말이냐? 폐하께서 정성을 다하여 보살을 섬기시면 됩니다. 아니, 그럼 너는 보살이었더냐? 천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홍광의 소리는 멀리 사라져갔고 꿈에서 깨어난 천자는 땀이 온몸에 배어 있었지요. 천자는 신하들을 불러 꿈에 홍광이 부탁한 그대로
거행하라고 명했습니다. 천자는 100일 동안 목욕 제계하고 보살에게 기도를 올리며 석수장이와 찰공에게 돌배와 사공을 조각하게 하였지요. 하지만 천자가 아무리 떠올려도 홍광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보살상이 완성될 무렵에 그것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백일기도 마지막 날 한 가닥에 바람을 일으키며 홍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모습은 매우 수척하지만 인자한 모습이었지요. 천자는 온몸 전체가 마치 바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이는 평생에 저지른 잘못을 뉘우치는 순간이기도 했지요. 고개를 쳐들고 보니 홍광은 이미 사라진 뒤였습니다. 천자는 석공을 불러 곧 보살의 얼굴을 새기게 하였지요. 이렇게 해서 홍광의 보살상은 겨우 완성되었고 천자는 큰 잔치를 베풀고 계시대로 홍광 보살과 12무쇠사공을 돌배에 실은 뒤 물 위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배가 홍광의 고향 땅에 이르렀을 때 화성군 서신면 홍범리, 홍씨문중의 세 노인이 똑같은 꿈을 꾸었다 합니다. 서신 앞바다에 보살과 무쇠사공이 있으니 사찰을 지어 모셔라. 세 노인이 홍광이 꿈에 나타난 것을 이상히 여기고 서신 앞바다에 가보니 정말로 돌배에 보살과 무쇠사공이 있었고 노인들은 조심스럽게 2개의 무쇠사공과 보살상을 돌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쇠사공을 내리려고 했을 때 돌배는 그만 물속에 가라앉고 말았지요. 그 후 홍씨 문중에서는 사찰을 짓고 홍법사라 이름지어 홍광보살과 2명의 무쇠사공을 모셨다 전해집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의 비안도라는 섬에서 한 처녀가 나무를 캐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수경이었죠. 수경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녀인 양. 그 자태가 예쁘고 기품이 있었습니다. 사실 수경은 사대부가에서 나고 자란 무남동녀 외딸이었는데 아버지 김대감이 사화에 휘말려 멀리 전라도의 외딴 섬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으니 그 어머니와 함께 귀양지로 따라와 함께 살고 있었죠. 저녁찬으로 먹기 위해 섬의 낮은 비탈에서 나무를 캐던 수경이 해변을 내려다보니 조그만 조각배 한 척이 섬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배에는 키가 크고 잘생긴 총각이 수경 쪽을 바라보며 노를 저어오고 있었죠. 양반가에서 조신하게 살아왔던 수경이 난생 처음으로 또래의 외간 남자를 보았는데 그 총각이 저리도 훤칠하고 귀티가 흐르니 수경은 산비탈에 앉아 그저 멍하니 배 안에서 노를 젓고 있는 총각을 바라보고만 있었죠. 어쩜 저리도 훤칠하고 잘생겼을까? 조각배가 해변에 닿자 총각은 배에서 내려 수경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놀란 수경이 부끄러운 마음에 앉았다 말고 뒤돌아 나무를 캐는데 금세 다가온 총각은 나무를 캐고 있는 수경을 덥석 끌어안았습니다. 놓으시오. 이게 무슨 뜻이오? 수경은 질겁을 하여 소리 지르며 몸부림을 쳤으나 완강한 청년의 품을 빠져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청년은 수경을 안아다 배에 올려놓고 섬을 떠났습니다. 그때 수경의 아버지가 딸의 외침을 듣고 수경아 부르며 뛰어나왔고 수경도 아버지를 부르며 외쳤으나 배는 이미 섬을 떠나 먼 바다로 나왔기에 도무지 어찌할 방도가 없었죠. 겁에 질린 수경이 배에서 뛰어내릴까. 총각은 수경을 옴짝달싹 못하게 밧줄로 묶은 뒤 계속 노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배는 조그만 무인도에 닿았죠. 총각은 수경을 들쳐안고 배에서 내려 섬 안의 조그만 움막집으로 데려가 방에 내려놓고는 말했습니다. 여기 가만히 있으면 다치지는 않을 것이야. 그러니 도망갈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거라. 대체 왜 이러시는 것이오? 그건 알 것 없다. 총각은 그렇게 싸늘하게 말하고는 방문을 밖에서 잠그고 가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 섬으로 끌려와 방에 갇힌 수경은 두려움에 떨며 방 안에 잠자코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 방문을 열고 나가고 싶었지만
문도 바깥에서 잠겨 있는 데다 바깥 상황도 모르니 도무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한편 수경을 움막 안에 가둔 총각은 섬 안 깊숙이 들어가 나무가 우거진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숲 한가운데로 들어서자 곧이어 조그마한 집이 나왔죠. 형님, 총각이 집안을 향해 형님하고 부르자 잠시 후 방문이 열리더니 커다란 구렁이가 나타났습니다. 형님, 그 처녀를 잡아다 놓았습니다. 총각의 말에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고하였다, 유명아. 내가 그 처녀를 잡아오는 것을 여기서 다 지켜보았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처녀더구나. 그럼요. 아름답고 말고요. 천하의 절색이지요. 그리고 조금 후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떨어지고 사방이 어두워지자 유명이라는 총각도 구렁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사실 이들은 낮에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어김없이 구렁이로 살아야만 했죠. 그런데 형님, 날이 새기 전에는 처녀의 방에 들어가지 마세요. 혹여 지금 이 모습을 그 처녀가 보기라도 한다면 아마 놀라 죽을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놔두고 나더러 어찌 참으란 말이냐? 그래도 참으셔야 합니다. 혹여 처녀가 죽기라도 한다면 형님과 저는 평생 이 꼴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이 꼴로 평생을 지낼 수야 없지 않느냐? 내일까지 기다려야지. 형의 이름은 천홍이었고 아우는 유명이었습니다. 두 형제는 본디 천상에서 살던 형제간으로 옥황상제에게 복숭아를 진상하는 천도밭의 관리를 맡고 있었죠. 복숭아 나무에 복숭아가 익으면 홍해라는 예쁜 하늘나라의 궁녀가 옥황상제에게 진상할 복숭아를 가지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천홍과 유명 두 형제는 저마다 그 홍해라는 궁녀를 사모하게 되었죠. 하지만 홍해는 욕심 많고 포악한 형 천홍을 미워하고 착한 유명을 사모하였으니 천홍은 늘 동생 유명을 부러워하고 샘냈죠. 하루는 유명과 홍해가 서로 사랑을 속삭이고 있는데 천홍이 그것을 엿보고 두 눈에 질투의 불길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러다 홍해가 유명과 헤어지는 것을 숨어서 지켜보던 천홍이 생각했죠. 네, 오늘은 반드시 저 홍해와 결판을 지으리라. 천홍은 궁전으로 돌아가는 홍해를 뒤쫓아갔습니다. 홍해야. 왜 그러시오? 천홍이 부르는 소리에 홍해가 싸늘하게 대답하자 천홍은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판을 내기로 작정하였으니 천홍은 참고 홍해에게 사랑을 애원했죠. 홍해야, 난 오래전부터 너를 사모하여 왔다. 부디 내 마음을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난 이미 유명총각을 마음에 두고 있어. 그러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주시오. 더군다나 둘은 형제지 않소? 홍해가 차갑게 거절하자 천홍은 화가 나 마침내 강제로 목적을 이루려 하였습니다. 놀란 홍해가 소리치면서 유명을 부르자 멀리서 이를 듣고 유명이 달려왔죠. 형님,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어서 놓으시오. 천홍은 유명을 보자 더욱 화가 났는지 말리는 유명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이놈 감히 내 여자를 내가 가르치려 해. 형에게 주먹으로 맞은 유명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더군다나 홍해를 자기 여자라 우기는 형의 그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유명은 두 주먹을 불끈쥐고 형과 맞섰습니다. 두 형제의 싸움은 거칠어졌고 복숭아밭의 나무와 꽃들은 온통 망가져 버렸죠. 형제의 싸움을 말리다 못한 홍해는 더 이상 말릴 수도 없고 또 놔두었다가는 큰일이 날 것 같아 옥황상제에게 이 일을 알렸습니다. 옥황상제는 이를 듣고 크게 화를 냈죠. 두 형제가 한 여자를 두고 크게 다투는 것도 문제였지만 하늘나라의 복숭아밭도 크게 망쳐놓았으니 옥황상제는 크게 진노하였습니다. 네 이놈들! 형제가 싸우는 것도 모자라! 하늘나라의 복숭아 밭도 이리 망쳐놓다니! 내 더는 참지 못하겠구나! 여봐라! 이놈들을 뱀으로 변하게 하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라! 그리고 10년간은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옥황상제의 명에 따라 두 형제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내졌는데 이웃한 두 개의 무인도에 따로따로 유배되었죠. 거기에 더하여 두 형제는 구렁이로 변하여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형제는 낮으면 사람으로 변하여 배를 타고 서로 왕래할 수 있었죠. 형제는 처음 뱀으로 변해 각각의 섬으로 유배되었을 때는 전혀 왕래가 없다가 너무도 외로웠는지 언젠가부터는 과거를 뉘우치고 서로에게 사과하고는
서로의 섬을 왕래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회가 지났습니다. 한 해만 더 섬에서 머물면 형제는 귀양살이를 마치고 전처럼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 살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부터 비안도에서 예쁜 처녀가 나무를 뜯고 있는 것을 항시 지켜보던 형 천홍이 동생 유명에게 말했습니다. 유명아, 저기 비안도를 가끔씩 보니 예쁜 처녀가 살고 있는 것 같더구나. 우리 그 처녀를 데려다가 같이 살아보는 게 어떠냐?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1년만 참으면 하늘나라로 승천하는데 또 처녀를 건드려 옥황상제께 무슨 벌을 받으려고 그러시오. 아니, 건드리는 게 아니야. 절대로 몸에는 손을 대지 않으면서 그저 처녀의 냄새만 맡아도 살 것 같아서 그래. 동생 유명이 아무리 타일러도 천홍은 고집을 꺾지 않았죠. 내가 정말 안 들어주면 나 혼자 비안도에 가서 처녀를 데려와 나만 같이 살 것이야. 형님, 그러면 내가 가서 처녀를 데려오겠소. 하지만 약속하시오. 절대로 처녀의 몸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그래, 그저 말동무나 할 것이니 걱정 말거라. 유명은 형 천홍이 결코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을 알기도 하였고 또한 형이 직접 가면 분명 처녀에게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날 자신이 비안도로 직접 가 수경을 납치해왔던 것이죠. 형님, 이제 형님 소원대로 처녀를 데려다 놓았지만 오늘 밤에는 절대로 처녀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왜 그러느냐? 형님, 지금 형님 모습으로 처녀에게 간다면 처녀가 놀라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옥황상제께서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분명 그럴 수 있겠구나. 알았다, 유명아. 내 말을 따르도록 하마. 유명은 형 천홍에게 그렇게 2-3번 다짐을 받고는 자기 섬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유명이 돌아간 뒤 천홍의 마음은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천상의 일이 떠올랐죠. 그랬었지. 천상에서 홍해를 저놈 유명이 가르쳤었지. 이번에도 나한테 참으라고 해놓고 쟤놈이 먼저 손을 대려는 것이지. 천홍은 그 즉시 수경이가 있는 움집으로 가려다 뱀의 몸뚱이를 가진 제 꼴을 보고는 다시 생각했죠. 그래, 지금 이런 징그러운 몰골로 가면 처녀는 놀라 죽을지도 몰라. 어쩌면 좋을까? 그래, 유명이 그 놈을 죽여버리면 아무 문제 없이 저 처녀를 차지할 수 있겠군. 천홍은 동생 유명을 죽이기 위해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유명의 집안을 살펴보니 유명은 오늘 애를 써 고단했던지 깊은 잠에 빠져든 듯 하였습니다. 천홍은 근처에 있는 나무가지와 잎나무를 몰아 움막에 쌓고 불을 질렀죠. 불은 삽시간에 번져 움막 전체가 완전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천홍은 한참 동안 불길을 구경하며 유명이 움막 안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야 자기 섬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유명은 잠결에 온몸이 뜨거워 놀라서 깨어보니 사방이 불에 휩싸여 있어서 도무지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명은 구렁이 몸으로 땅바닥을 필사적으로 파헤쳐 들어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온몸에 큰 화상을 입기는 하였으나 살아난 것만으로도 감지 덕지였습니다. 유명은 분명 형천홍이 자신을 죽이려고 불을 낸 것이라 생각했죠. 세상에 형제간에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분하고 억울하기만 했던 유명은 동이 트기를 기다려 사람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배를 끌고 가까스로 천홍의 섬으로 갔죠. 반면 형천홍은 유명이 죽은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유명의 섬으로 가고 있었으니 둘은 서로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했습니다. 천홍이 섬에 도착하여 유명의 집을 보니 유명의 집 전체가 잿더미로 변하였으니 유명도 분명 불길 속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는 섬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대로 유명이 천홍의 집에 가보니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죠. 분명 처녀의 움막으로 갔을 것이야. 유명은 서둘러 수경을 가두어 놓은 움막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천홍은 볼 수 없었죠. 유명은 잠가둔 방문을 열고 수경을 풀어준 뒤 서둘러 해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경을 배에 태우며 말했죠. 이 배를 타고 속히 집으로 돌아가시오. 급합니다. 저 혼자요? 같이 가시죠. 수경은 유명이 자신을 납치하였지만 본디 심성이 나쁜 사람은 아니어 보인 데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유명이 분명 위험에 처했음을 직감한 것이죠. 빨리 가시오, 낭자를 위해서요. 곧 이 섬에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오. 수경은 그제야 노를 저어 그 섬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낭자 미안했소. 부디 잘 가시오. 유명은 수경에게 빨리 가라며 손을 흔들어주고 다시 수경이 있던 움막집으로 가 방에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도끼가 쥐어져 있었죠. 잠시 후 형이 수경을 찾아와 문을 확 열어 제쳤습니다. 아, 내가 여기에 어떻게? 죽은 줄 알았던 동생 유명을 본 천홍은 놀라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 이 천하의 악독한 놈아. 한 피줄끼리 여자 때문에 2번이나 동생을 죽이려 하다니. 유명은 도끼를 번쩍 치켜들고 천홍을 내리쳤습니다. 동생 유명이 휘두른 도끼에 맞은 천홍은 피를 뿜으며 쓰러지더니 구렁이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유명은 자기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이제는 옥황상제에게 용서를 받을 길이 없구나. 그렇다고 구렁이의 몸으로 인간 세상에서도 살 수가 없으니. 유명은 형을 죽인 도끼로 자신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아이고 이봐! 이 섬에도 큰 구렁이 사체가 있네? 그러게. 저쪽 섬에 있는 구렁이랑 형제였나 보네. 두 구렁이가 같은 날 죽은 것 같은데? 필시 무슨 사연이 있나 봐? 아이고, 사연 없는 사람 없다더니 이놈들도 팔자가 참 기구한 놈들인가 보네. 옛날 옛적 양주 고을에 박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비의 집은 워낙 가난하여 집안에 값 나가는 물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고 하루 세 끼는커녕 이틀에 죽 한 그릇 먹기도 쉽지 않아 굶는 날도 많았지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비라고 온종일 글만 읽어대는 박씨와 달리 그 아내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내가 남편 앞에 앉아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이렇게 가난한데 무슨 방도를 찾아보지 않고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야 하겠습니까? 평소 말이 없던 아내가 이렇게 말하니 박 씨는 한동안 천장만 쳐다보고 있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양반이라고 늘 체면만 차리고 앉아 가정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이토록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당신 볼 낯이 없구려. 안 그래도 생각을 좀 해보았는데 우리 부부가 10년만 떨어져 있으면서 나로 하여금 집안일을 잊게 해준다면 네, 좋은 수를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소. 사실 당신과 자식들 생각에 차마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다오. 이 말에 아내는 남편 앞으로 다가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정이 넉넉해질 수만 있다면 10년 정도 이별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결행해 보세요. 박 씨는 그 이튿날로 찾아와 이별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한양의 여러 곳을 둘러보고 또 지방에 내려가 여러 지역의 사정을 살피면서 생각했지요. 개성이 장사꾼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으니 한번 가봐야겠다. 그곳에서 장사를 배운다면 필시 큰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박 씨는 장사에 뜻을 두고 개성으로 향했습니다. 수일 동안 걸어 막상 박 씨가 개성에 들어가니 그곳은 한양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번화하였고 넘쳐나는 장사꾼들과 타국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지요. 박 씨는 개성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살피던 끝에 어느 커다란 상점으로 들어가서 주인과 인사를 나눈 뒤 부탁하였습니다. 품삯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곳에서 일을 거들면서 장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혹 자네 글은 읽을 줄 아나? 네, 간신히 천자문은 떼었습니다. 그거 참 잘 되었군. 안 그래도 글을 읽어 장부를 쓸 줄 아는 사람을 구하려 했는데 잘 되었구먼. 일한 값은 내 알아서 쳐줄 테니 오늘부터 당장 우리 상점에서 일하게. 상점 주인 김 씨는 그렇게 쾌히 승낙하고 그날로 박 씨에게 장사 일을 가르쳐 주었죠. 박 씨는 상점에 온갖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주인에게 장사하는 비법들을 배워나갔습니다. 상점 주인이 그렇게 몇 달 동안 일을 시키면서 박 씨를 지켜보니 참으로 성실하고 글도 잘하니 그를 신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주인 김 씨는 상점의 모든 일을 박 씨에게 맡기고 자신은 새로운 물자를 취급하는 상인들 단속에 전념하니 얼마 지나지 않아 점포의 수는 늘어만 가고 수입도 몇 배로 오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아, 왜 내가 진작 자네를 만나지 못했는지 모르겠네. 저야말로 주인 어른 같은 분을 만나 이제 조금 세상 물정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게. 우리 상점이 이렇게 크게 된 데는 자네의 공이 작지 않으니 내 반드시 그에 걸맞은 보답을 해줄 것이네. 이렇게 걷어주시고 잘 가르쳐 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상점 주인 김 씨는 박 씨를 더욱 신임하고 가족처럼 친근하게 대했지요. 이러는 동안 몇 년의 세월이 흐르니 하루는 주인 김 씨가 술상을 차려놓고 술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이보게 박씨, 자네 때문에 우리 상점이 큰 부자가 되었네. 그리고 자네도 이제 내게서 장사하는 방법은 다 배운 것 같으니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어찌 사는지 살펴 큰 상인이 될 법도 한 것 같네. 내 지금 돈 1,000냥을 줄 테니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자네 마음 내키는 대로 떠돌면서 어디 자네 뜻을 한번 펼쳐보게. 그 말에 박 씨는 사양하지 않고 대답했지요. 좋습니다. 제대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배운 것을 한번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길을 간다면 어찌 즐거움이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날로 박 씨는 돈 1,000냥을 받아 정처 없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거금 1,000냥의 돈을 가지고 상점을 나선 박 씨는 곧장 평양으로 가서 어느 여관에 방을 잡고 묵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객지 생활을 해서 외로운 데다 술 생각도 나 여관의 주인에게 물었지요. 이곳 평양은 우리나라의 서경으로 강산이 아름답고 풍경이 뛰어나 곳곳에 신령한 기운이 서려 있는 지역입니다. 내 실로 오랜만에 술 생각이 나 그러는데 이곳에 반드시 이름난 기생도 있을 테니 좀 일러주십시오. 아, 명기라면 곧 평양이지요. 여기 춘색이란 기생이 있는데 우리 평양에선 가장 널리 알려진 이름이지요. 그 즉시 박 씨는 주인이 가르쳐준 길을 따라 기생 춘색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춘색은 실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박 씨가 처음 춘색을 마주한 순간 무엇에 홀린 듯하였지요. 박 씨는 그날로 밤낮으로 춘색과 붙어 놀면서 돈을 물쓰듯 써대니 춘색은 온갖 아양을 떨어가며 박 씨를 받들어 섬겼습니다. 사실 1,000냥이란 돈이 벌려고 하면 매우 힘이 들지만 쓰자고 작정하면 특히 기생집에서라면 바닥이 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재물이었지요. 어느새 1,000냥의 돈을 모두 탕진한 박 씨는 기생과 작별하고 다시 개성으로 돌아와 상점 주인을 만나서 말했습니다. 제가 이리 색을 밝히는 인간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양에 가서 남아의 호탕한 마음을 풀고자 기생 하나를 만나 노는 동안 어느새 돈 1,000냥을 다 쓰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으니 어르신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 말에 주인 어른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으며 대답했지요. 사내가 살다 보면 술독에도 빠지고 여인의 치마폭에도 빠지고 때론 오물 구덩이에도 빠지지 않겠는가? 그리 부끄러워할 일은 아닐세. 내 지금 또 1,000냥을 주겠으니 가지고 가서 다시 시험해 보도록 하게. 박 씨는 주인 어른의 말에 부끄러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었지만 주인 어른이 다시 돈 1,000냥을 내주며 속히 떠나라고 등을 떠밀다시피 하자 못 이기는 척 그 돈을 받아 또다시 평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간 곳은 또 기생 춘색의 집이었지요. 춘색은 박 씨를 보자마자 반가워하면서 그가 가지고 온 많은 돈을 보고 너무도 기뻐하였지요.
어머, 서방님. 너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오셨어요? 내 평양을 떠난 후로 내 얼굴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느니라. 어머, 저도요. 박 씨는 이번에도 춘색과 정이 들어 밤낮으로 껴안고 전보다 더 진한 향락을 누리니 돈이 바닥나는 속도는 지난 날보다 더 빨랐지요. 그리고 머지않아 박 씨는 다시 돈이 떨어지자 춘색의 집을 나왔지요. 떠나는 박 씨를 춘색이 붙잡고 돈이 없어도 좋다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붙잡았지만 박 씨는 그럴 수 없다고 뿌리치고는 다시 개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네 이번은 저번보다 더 안색이 안 좋으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주인어른, 정말로 면목이 없습니다. 박 씨는 그 돈을 다시 기생집에서 모두 탕진했다고 밝히고는 이제부터는 그저 열심히 상점 일을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주인 어른은 손을 내저으면서 말했습니다. 대사는 3~4번이란 속담도 있지 않은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도해보게. 그리고 이번에도 안 되면 그땐 자네 말처럼 돌아와서 상점일이나 열심히 하게. 자, 여기 1,000냥을 또 줄 테니 다시 가지고 가서 무슨 일이든 시험해 보도록 하게. 주인 어른은 박 씨에게 다시 돈 1,000냥을 내주었고 박 씨는 그 돈을 받아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곧장 평양으로 가서 기생춘색을 찾아갔지요. 또다시 돈을 가지고 온 박 씨를 보자 춘색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리하여 박 씨가 지난 날처럼 춘색과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돈을 쓰니 얼마 후 또다시 1,000냥의 돈이 금세 바닥이 나버렸죠. 서방님, 돈 3,000냥을 모두 내게 주셨으니 아무리 바다와 같은 대장부의 마음이라도 어찌 그 속에 회한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요? 내가 좋아서 즐겼는데 무슨 회한이 남는단 말이오? 그래도 그렇지요.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이 3,000냥은 고사하고 1,000냥에 해당하는 물건도 없습니다만 그저 어떤 것이든 제 애정의 증표라 생각하시고 한 가지를 가져가시지요. 그거 참 고마운 말이오. 그렇게 호의를 베푸니 내 어찌 거절하겠소. 그럼 저기 있는 저 가마솥이나 내게 주시오. 박 씨가 다른 값진 물건이 아닌 시커먼 가마솥을 가져가겠다는 말에 기생은 배를 두드리며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물건을 고르시는 취향도 진실로 기이합니다. 우리 집에 값진 물건들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놔두고 못 쓰게 된 가마솥을 고르시다니. 진정 개성 사람들이 박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 그것을 원하신다면 어찌 제가 맞겠습니까?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박 씨는 그렇게 가마솥을 들고 기생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개성으로 돌아와 상점 주인을 만나니 주인 어른은 박 씨를 반갑게 맞으며 물었지요. 이번에는 진정 무슨 물건을 사서 왔는가? 그런데 이전과 다름없이 가져간 돈을 기생집에 몽땅 허비했으니 어찌 좋은 물건을 사왔다고 하겠습니까? 그저 이것밖에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박 씨는 주인 어른에게 미안해하면서 가마솥을 내려놓았지요. 그런데 주인 어른이 그 가마솥을 가만히 살펴보더니 크게 놀라면서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 자네는 참으로 기이한 사람이로다. 이런 물건을 알아보고 사오다니. 역시 재능이 뛰어나다고 했더니 그 능력을 발휘하는구먼. 내 자네의 박물에 대한 식견에 감복하지 않을 수 없겠네. 크게 감탄한 주인 어른이 가마솥을 이리 보고 저리 만지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지요. 이것은 외국의 오금부라는 것인데 임진왜란 때 왜군 장수가 가지고 왔다가 평양에서 분실했다고 들었네. 내 어릴 적부터 이 얘기를 전해 듣고 이것을 얻어보려고 무척 애를 썼지만 백발이 다 되도록 구하지 못했거늘 지금 자네가
이것을 알아보고 가져왔으니 어찌 기이하지 않겠는가. 정말 신기한 일이로구먼. 주인 어른은 이렇게 설명한 뒤 곧바로 외나라 상인들에게 이를 알리니 외인들이 이 가마솥을 보고는 크게 놀라면서 값을 따지지 않고 수만 양의 돈을 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 어른은 그 돈의 절반을 박 씨에게 주면서 치하했습니다. 자, 여기 오금부를 판 돈의 절반이네. 아닙니다. 제가 어찌 이 돈을 받겠습니까? 주인 어른의 돈을 가져다 기생집에서 다 날린 주제인데 면목이 없을 뿐입니다. 저는 그저 못 쓰는 솥단지를 가져왔을 뿐이고 그 물건의 가치를 알아보신 것은 주인 어른이니 그 돈은 모두 어르신의 돈입니다. 아닐세. 이는 내 복이 아니라 자네의 복을 내가 조금 나눴을 뿐일세. 이 돈을 받고 다시는 평양으로 가지 말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식구들을 돌보며 살게. 뭐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또 찾아오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점 주인은 말과 수레에 값진 물건과 돈을 실어 박 씨의 집으로 보내주었고 그 뒤로 박 씨를 딸려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박 씨는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양주 땅으로 돌아왔고 기다리고 있던 아내와 아이를 만나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합니다. 그리고 상점 주인에게 받은 돈으로 집안을 크게 일으켜 대대손손 큰 부자가 되었다 전해지죠. 옛날 옛적 벼락골에 최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생은 조그마한 초가에서 아내와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살며 대과 시험을 준비하였죠. 그러다 과거 시험 날이 임박해오자 최생은 가족을 남겨두고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습니다. 부인, 내 다녀오리다. 먼 길이니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는 걱정 말구려. 이번에는 꼭 대과 시험에 합격해 올 테니 우리 장손과 잘 지내고 계시오. 최생은 괴나리 보쯤에 집신짝을 매달고 한양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한양길은 바쁜 걸음으로 한 달은 걸어야 도착하는 먼 곳이니 최생은 몇 달이나 집을 비워야 하는 먼 여정에 올라선 것이죠. 그런데 최생의 아내는 남편이 오랫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데도 아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반기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날 밤 초가의 안방에는 옅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최생의 부인이 이웃집 박서방과 놀아나고 있었던 것이죠. 이봐, 혹시 최생이 과거에 붓기라도 한다면 우리 더는 만날 수 없는 것 아니야? 어머, 박서방. 그런 걱정일랑 붙들어 매시오. 이러한들 저러한들 밤에는 우리 박서방이 내 서방님이라오. 아이고, 이쁜 내 색시. 그렇지?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밤서방님. 최생의 부인과 박서방은 최생이 없는 틈을 타 밤이면 늘 함께 지냈죠. 그러던 하루는 문틈에서 새어나는 소리가 너무나 격하여 건너방에서 잠을 자던 7살 먹은 아들의 잠을 깨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잠이 깬 최생의 아들은 어머니 혼자 주무시는 방에서 괴이한 소리가 나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안방 문을 열어 젖혔죠. 방 안에 함께 있던 최생의 부인과 박서방은 방문이 활짝 열리자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 앞에는 최생의 아들이 눈이 퉁방울 만해져서는 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이를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그날 이후로 박서방과 최생의 부인은 7살 먹은 아이의 눈이 두려워 만남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어린 아들이 그들이 안방에서 놀아난 것을 보았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박서방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남편이 우리 사이를 알면 우리 둘 다 죽은 목숨인데. 그러게, 내게 한 가지 방도가 있기는 한데. 그게 무엇이요? 박서방과 최생의 부인은 세상 누구도 들으면 안 되는 듯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헤어졌죠.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최생이 돌아왔습니다. 꾀죄죄한 몰골에 축 처진 어깨로 간신히 살인문을 밀고 들어오는 꼴을 보니 이번에도 과거에서 낙방을 한 것이죠. 부인 다녀왔어. 오셨어요?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와 최생을 맞이하는 부인의 얼굴은 슬픔이 가득한 얼굴이었죠. 부인, 안색이 왜 그리 안 좋소?
그리고 우리 장소는 어디 있기에 나와보지도 않는 것이오. 최생의 부인은 그때부터 울며 이야기를 꺼냈죠. 서방님이 과거 길에 오른 날부터 장손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최생의 부인은 슬피 울며 아들 장손이 죽었음을 최생에게 전했죠. 아들의 죽었다는 이야기에 최생은 망연자실하여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한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던 하루는 최생이 답답한 마음에 집을 나와 뒷동산에 올라 떠가는 구름을 보고 있으려니 산 아래의 박서방의 집에서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인간아, 내 모를 줄 알아? 이 여편네가 지금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그래. 당신하고 그 최생 부인은 천벌을 받고 말 것이야. 둘이 그 집 안방에서 뒹굴다 그 집 아들한테 들켜가지고 그 어린 것에게 몹쓸 짓을 한 걸 내 모를 줄 알아?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최생은 듣고도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사실이 그랬죠. 최생의 부인은 이웃의 박서방과의 관계가 들통날까 하는 두려움에 자신의 아들을 독살하고는 최생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최생은 박서방 부부가 하는 소리를 엿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놀랐고 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다는 것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죠. 이 일이 널리 알려지면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이니 아내를 질책할 수도 그렇다고 관아에 고발하는 것도 양반가의 체면에 쉬운 일은 아니라 생각했죠. 최생은 그렇게 고민을 하다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곤 방랑자처럼 목적 없이 이리저리 방황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은 길에서 한 소년을 만나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길을 간 지 얼마 안 돼요. 소년이 갑자기 무엇이 생각난 것처럼 말했죠. 아, 이제 생각났는데요. 어젯밤에 제가 묵은 주막에 숙박비를 다 지불하지 않은 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한 양은 덜 지불한 게 분명해요. 그러니 당장 돌아가서 한 양을 주고 와야겠습니다. 최생은 소년의 그러한 정직한 성품에 감동하였지만 그 한 양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도로 걸어가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말했습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늦은 일 같다. 그들도 한 양 정도의 돈은 마음에 두지 않을 테니 그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구나. 최생의 말에 소년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 말했습니다. 전 선비께서 그리 말씀하실 줄 몰랐습니다. 한 양이 되었건 만 양이 되었건 옳지 않음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만일 선비께서 저를 동무로 생각하신다면 그처럼 말씀하셔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소년은 그렇게 단호하게 말한 뒤 돌아서서는 다시 주막으로 뛰어갔습니다. 소년의 말에 최생은 선비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죠. 그리고 그 소년의 올곧은 마음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최생은 다시 홀로 길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한참 후에 그 소년이 뒤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말없이 길을 걷다 해가 서산에 걸리자 하룻밤 묵어갈 여관을 찾아 같은 방에 묵게 되었죠. 최생은 그날따라 매우 피곤해 저녁밥을 먹은 후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최생의 꿈속에 죽은 아들이 나와 울고 있기에 최생은 그 안타까운 아들의 이름을 한참을 목 놓아 부르다 잠이 깼죠. 잠에서 깨어난 최생의 온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타오르는 갈증에 자릿길을 찾아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한 느낌의 방 안을 돌아보니 길에서 만난 그 소년이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최생은 새벽같이 소년이 떠난 줄 알고 다시 잠들었죠. 아침이 되어 최생은 밥을 먹은 후 허리춤에서 돈 주머니를 열어보았으나 주머니 안에는 돈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 이럴 수가. 어제 그 소년이 돈을 몽땅 훔쳐간 것이 분명했죠. 최생은 또 한 번의 배신감에 넋이 나간 듯 했습니다. 한 번은 그의 아내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 교활한 소년에게 속았으니 말이죠. 최생은 괴나리 보찜안의 귀한 서책 한 권을 꺼내 주막 주인에게 값을 치르고 나서야 주막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선 최생이 산언덕을 넘고 있을 때였죠. 산 아래 까치 한 마리가 큰 소나무 주위를 날고 있기에 가만 보니 그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둥지에 어린 까치 새끼들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새에게 먹을 것을 달라는 듯 울어대고 어미까치는 먹을 것을 사냥하면서도 새끼들이 있는 둥지를 살피느라 계속 둥지 주변을 왔다 갔다 하였죠. 그때 옆에 나무가지에 앉아있는 키 큰 아기 까치에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 새끼들 걱정은 하지 말아요.
당신이 나가 있는 동안 내가 돌봐줄 테니. 그러자 까치가 알았다는 듯 우는 것이 마치 고마워요. 항님 그럼 제 새끼들을 좀 부탁해요. 하고 대답하는 듯 보였죠. 잠시 후 까치는 먹잇감을 구하러 날아가는 듯 힘차게 날아올라 먼 곳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최생은 그 모습을 보고 또 한 번 감동했죠. 날 짐승도 제 새끼를 저리 아끼고 그 이웃도 도와 함께 살려 하는데 인간 중에는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인간이라 살고 있으니. 그러나 어미까치가 보이지 않자마자 학은 둥지 속으로 긴 목을 굽어넣어 5마리 까치 새끼들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그 광경을 본 최생은 깜짝 놀라 믿는 것이 곧 속임을 당하는 것이라는 확신에 빠졌죠. 최생이 다시 어떤 마을에 이르러 노잣돈에 충당하기 위해 남은 서책을 모두 팔고 좀 쉬어가려고 주막으로 들어가서는 막걸리 몇 사발을 들이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웬 젊은 무리가 주막으로 들어오는데 그들 중 한 사람의 손에는 사냥한 학이 들려 있었죠. 주모, 여기 막걸리 한 사발씩 주시오. 아니, 웬 학을 잡아 들고 들어오시오. 우리 중에 학을 먹어본 사람이 없기에 오늘 한번 먹어보려고 잡아왔어. 사내들이 주모가 가져온 막걸리를 한 사발씩 쭉 들이키고 학의 털을 벗기고 배를 가르니 그 안에는 5마리의 까치 새끼들이 있었습니다. 최생은 그 학이 까치 새끼들을 먹어치운 바로 그 학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과응보로 저처럼 처절하게 죽임을 당해 배가 갈린 그 사악한 학을 바라보았죠. 한참 후에 그 젊은 무리들은 취기가 돌기 시작했는지 주막 주인을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과부로 오랫동안 수절을 할 만큼 했는데 왜 재혼을 하지 않소? 듣기로 아랫마을 부잣집 홍영감이 오늘 밤 아주머니를 보쌈해 갈 거라 하던데 그거 아주 당연지사가 아니겠소? 여자는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오. 그게 전통적인 풍속이 아니겠소. 아주머니를 홍영감에게 주기는 참 아까운데. 아주머니, 젊은 남자와 결혼하는 게 더 낫지 않소? 오늘 밤 우리 중 하나와 밤을 지새우는 것은 어떻소? 주막 주인은 정말이지 혼자 살기에는 아까울 정도로 예뻤죠. 그래서 그런지 이 주막에 오는 남자들마다 주막 주인에게 농을 하고 희롱하는 것이 일상인 듯 하였습니다. 최생은 주막 주인이 술 취한 사내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것이 안타까웠죠. 더군다나 홍영감이라는 자가 오늘 밤 보쌈에 가려 한다니 최생은 주막 주인을 보호해 주자 결심했습니다. 그리곤 저녁이 되자 최생은 여주인과 옷을 바꿔 입고 그의 방에서 홀로 잠을 잤죠. 정말로 한밤중이 되자 그 마을에서 가장 부자인 홍영감의 종들이 주막 여주인의 방으로 쳐들어와서는 여자의 옷을 입고 누워있는 최생이 여주인인 줄 알고 보쌈에 갔죠. 최생은 자루 안에서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두려움에 덜덜 떨고만 있었죠. 한참을 매달려 가던 최생이 들으니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고 이내 여러 문을 지나 방문이 열리는가 싶더니 방 안에다 최생이 들어있는 자루를 내동댕이 쳐놓고 갔습니다. 최생은 여전히 자루에서 덜덜 떨고만 있었죠. 그러더니 잠시 후 웬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어머님, 걱정 마셔요. 저희 아버지도 그리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혼자 수절하며 힘들게 주막을 운영하시며 사는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 정을 붙이시며 편안하게 사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 편히 시집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저와 함께 여기서 주무시지요. 최생은 그제야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차릴 수 있었죠. 사실은 그랬습니다. 홍영감의 딸은 자루 안의 사람이 남자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 홍영감에게 먼저 자신이 함께 새어머니와 한 방에서 자겠다 청한 것이죠. 새어머니께서 야심한 밤에 갑자기 보쌈을 당해 오셨으니 아마 적잖이 놀라셨을 것입니다. 오늘 밤은 제가 먼저 새어머니와 함께 잠을 자며 그분을 위로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홍영감은 딸의 말이 일리가 있다 생각해 딸에게 그리하라 말한 것인데 이게 웬일인가요? 한편 최생은 지금이 위기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라는 것을 알아차렸죠. 최생은 자루의 입구를 두드리며 자루를 풀어달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홍영감의 딸은 순수히 자루를 풀어주었죠. 그리고 새벽 달기 평소와 달리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홍영감은 밤새 궁금하여 딸의 방으로 찾아와 방문을 활짝 열어 젖혔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방 안에는 외간 남자와 자기 딸이
한 이불 아래 누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홍영감에 따른 그 손님을 매우 좋아하는 것 같았죠. 결국 홍영감은 최생과 자신의 딸을 혼인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도치 않게 생판 처음 보는 사내를 사위로 얻었으니 수치감을 느낀 홍영감은 그날 이후로 과부보쌈이라 하면 치를 떨었죠. 그렇게 부잣집 사위가 되어 호의호식하던 최생은 몇 년 후 대과에서 장원을 하였고 임금은 그의 글 솜씨를 극찬하며 포도청의 종사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훗날 벼슬이 올라 형조판서에 오른 최생이 살면서 기억하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포도청 종사관으로 처음 나라의 녹봉을 받아 살면서 오늘날까지 기억하는 사건 두 가지가 있네. 그중 하나는 나이는 어린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도둑놈이자 사기꾼이었고, 다른 하나는 99의 남자와 간통죄를 저지른 어떤 여인이었네. 그 도둑은 여관에서 그의 돈을 훔쳤던 바로 그 소년이었고, 그 여인은 그의 아들을 독살한 그의 첫 번째 아내였죠. 내 살아보니 모든 것이 인과응보라. 그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네. 충주의 천석군 부자 고첨지는 평소 성질이 포악하고 재물엔 인색한 수전노라. 고을에 흉년이 들어도 고을 사람들이 굶고 있어도 곳간에 곡식을 쌓아놓기 바쁜 사람이었죠. 그러니 고을 사람들의 원성이 자자해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수없이 관가에 올라갔지만 그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더했습니다. 이복의 고첨지, 흉년인데도 도지를 안 깎아준다고. 고을 사람들의 원성이 대단하다네. 그러니 내 일일이 그들을 달래 보내느라 어찌나 힘든지 모르겠네. 아이고, 사또. 제가 사또 뵐 면목이 없습니다. 그것들이 무슨 핑곗거리만 생기면 도지를 어떻게든 안 내려고 온갖 말들을 해대고 저를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라 헐뜯고 다니니 저도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뭔가? 안 그래도 요즘 사또께서 저 때문에 힘드실까? 여기 산삼 한 뿌리를 가져왔습니다. 뭐라? 산삼. 고첨지가 내미는 산삼을 본 사또는 해벌쭉 입이 벌어지고 눈가에는 음흉한 미소로 가득했지요. 평소 고첨지는 산삼이다 우왕이다. 온갖 진귀한 것들을 구해다 사또에게 바쳐 사또를 한 통 속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 고을 사람들의 원통함은 풀릴 방법이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고첨진의 말 한마리가 없어져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고첨진의 집사와 하인들이 온 고을을 뒤지며 수소문 끝에 용천다리 아래 거짓대들이 간밤에 잡아먹어 버렸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그 사실을 전해 들은 고첨지가 화가 치밀고 뚜껑이 열려 손수 횃불을 들고 용천 다리 아래로 가서 거지들의 움막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은 하늘로 치솟고 뛰쳐나오는 거지들을 고첨진의 하인들이 몽둥이 찜질을 했지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다 집으로 돌아온 고첨지가 아직도 화가 덜 풀려 약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앞에 그의 아내가 앉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평생 영감이 하는 일에 한마디도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영감이 몇 번이나 첩살림을 차릴 때도 그 무슨?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고첨지가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부인이 말을 이었지요. 이번엔 제 말 한마디만 들어주십시오. 뭐시오? 그들이 오죽 배가 고팠으면 말을 잡아먹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엄동설한 밤중에 그들의 움막집을 태우면 그들은 모두 얼어 죽습니다. 제 소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아내의 하소연에 천하의 인간 망종 고첨지도 가슴속에 한 가닥 양심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움막집을 날려버리고 강둑에서 모닥불에 모여 앉아 달달 떨고 있는 거지들을 하인을 시켜 집으로 데려오게 한 것이죠. 여자와 아이들은
참모방에 들여보내고 남정네 거지들은 행랑채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고첨지가 행랑문을 열어젖히고 들어가자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앉은 거지들이 또 무슨 낭패를 당할까 모두 고개를 처박는데 말고기 먹고 술 안 마시면 체하는 법이요. 거지들이 어리둥절 머리를 들자 방 안으로 정성껏 차린 술과 안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녀자들이 모여있는 참모방엔 밥과 고깃국이 들어갔죠. 그날 밤 고첨지는 거지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자신도 몇 잔 받아 마시며 거지가 된 사연들을 물어봤더니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많이 있으니 겨울을 여기서 나거라. 봄이 오면 양지 바른 곳에 집들을 지어줄 터이니. 행랑은 울음바다가 되었고 소식을 전해들은 참모방에서도 감격의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그리고 안방에서는 마님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영감, 정말 대인이십니다. 그리고 며칠 후 눈이 펄펄 오던 날 마실 가던 고첨지가 노스님을 만났는데 노스님이 눈을 크게 뜨고 고첨지를 자세히 보더니 말하지 않겠습니까? 관상이 변했소이다. 화살이 날아와 아슬아슬하게 목을 스치고 지나가겠소. 이 말에 고첨지는 빙긋 웃으며 대꾸했지요. 네, 그럼 안 죽겠네. 그러던 어느 날 밤 고첨진의 행랑에서 떠들썩하게 거지들이 새끼 꼬고 집신 만들고 가마니를 짜는데 행색이 초라한 선비 하나가 들어오더니 묻지 않겠습니까? 이 고을에 고첨지라는 못돼 먹은 인간이 온갖 악행을 다 한다는데 여기는 당한 사람이 없소이까? 뭐여? 이런 썩을 놈을 보겠나? 아이고, 사람 살리오. 이튿날 새벽 사또가 헐레벌떡 고첨지를 찾아왔습니다. 고첨지, 큰일 났소. 어젯밤 암행어사가 당신 집 행랑방에서 거짓떼들에게 몰매를 맞고 주막에 누워 있소. 의원이 그러는데 크게 다치지는 않은 모양이요. 의원이 진맥하다가 마패를 보고 내게 알려준 거요. 얼마 후 고첨지는 임금이 하사한 큰 상을 받았습니다. 부인, 이 상은 부인의 것이요. 소인의 절을 받으시오. 부인의 말을 들은 고첨지에게 화가 복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